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조금 일찍 좀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되어서 제가 눈이 좀 약간 충혈이 된 것 같네요. 제가 자, 여러분들 오늘은 원칙적인 부분은 게임의 룰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게임 룰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뒷부분 집합건물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게임의 룰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게임의 룰을 바꾸리 무슨 말인가 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들 그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 있죠. 타이거 우즈와 여러분들 하고 골프를 친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길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골프를 친다 하더라도, 저는 골프를 좀 못 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 되죠. 타이거 우즈 골프를 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 타이거 우즈하고 여러분들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하면 되잖아요. 그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게임 룰을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히 집합건물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꼭 투자를 하실 때 게임의 룰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투자를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실패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꼭 투자하고 싶을 때 그 룰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여러분 입장에서 게임의 룰을 바꾸라는 말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만의 어떤 혹시라도 분쟁거리가 있다든지 앞으로의 문제거리 여러모로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었다면 반드시 특약 사항을 좀 넣어가지고 그 분양을 받을 때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들어가시면 좀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좀 그렇게 안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수분양자인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는 그걸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잡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요즘 기생충 해가지고 봉준호 감독이 이제 앉아 사계부문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봤는데 상당히 잘 일단 영화를 찍으셨더라고요, 예전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히 부동산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 계획을 잡을 때 여러분들 큰 덩어리로 한번 좀 잠깐 앉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부동산에서는 우리가 사고자 하는 사람, 즉 수요자, 그리고 팔고자 하는 사람, 공급자가 있는데, 근데 이게 가장 부동산에서 큰 요인은 뭐냐면 공급자입니다. 공급자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급자 있죠. 이 공급자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은 어디냐면, 파는 사람의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디냐면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을 잘 보시라는 거죠. 뭐가 안 좋다, 좋다, 이런 이야기는 떠나가지고, 일단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과거에서도 그랬고요. 과거에서도 과일권에서 갔다가, 나중에 안정권 갔다가, 침체기 갔다가, 다시 앉아 건설 부흥시키면 또 과일권 가고, 이런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건, 여러분 사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공급단을 먼저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라고 보실 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되고, 그리고 공급하는 측에서 여러분들 또 앉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될 거는 서울하고 이게
수도권, 이 경기도 이쪽 계열에 있는 쪽하고 일반 그냥 지방 쪽하고도 또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서울 쪽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보통 이렇게 만성적인 택지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쪽이 조금 활성화를 지금 띄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또 그린벨트 쪽 또 푸는 쪽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여러분들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초 쪽에 있는 교대 앞에 그 그린벨트가 좀 있잖아요. 그쪽까지도 지금 벌써 좀 이야기가 되고 있다 하거든요. 그런 쪽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철저하게 우리 지방 쪽 있죠. 지방 쪽은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지방은 있죠, 여러분들. 일단 그 경기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 지방에 있는 경기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침체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도 엄청 침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어떻는가를 좀 보셔야 되고, 두 번째,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도 여러분들 또 보셔야 되고, 게다가 그것도 뭐가 있죠? 그 주변에 상황이 있죠. 상황에서의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구 구조 이런 것들, 인구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다 감안하셔가지고 특히 지방은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좀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점까지 올라가서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자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이렇게 마린시티에 있다 보니까 더 잘 일부분 아시거든요. 해운대 마린시티 쪽은 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든지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제냐면, 우리 특구 지역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작년 10월 달, 그때 잠깐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막 갑자기 뛰었는데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고 지금 조금씩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반짝했다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 공급단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은 게임의 룰을 좀 보실 때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 집합 건물 뭐 수익형 호텔이든 상가든 어디든 주상복합에서 사실 때 처음에 신탁사와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신탁사와. 대부분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물론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부동산 소유자 시행사가 어떻게 하죠? 시행사가 신탁사한테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신탁 등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뭐 신탁 보수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그 신탁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을 하는 거죠. 물론 신탁 그 시행사하고의 그 신탁 계약을 맺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토지 신탁도 있고 담보 신탁, 뭐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뭐 분양 관리 신탁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우리 거기는 보통 분양 관리 신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 수익을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수익이 된 부분은 수익자한테 돌려주죠. 거기 과정에서 여러분들 또 보셔야 될 것이 시행사 쪽에서는 바지 사장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바지 사장의 실 사장님 있죠. 실 사장님은 나중에 바지 사장하고 이렇게 신탁사하고 일단 신탁 계약을 맺고 수익이 났을 때 실 소유자한테 이렇게 수탁 재산에 대해서 이익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볼 수는 없죠. 부동산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구조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러면 그거까지는 볼 수는 없죠. 수익자한테 들어가는 그 사람이 수익자가 누구냐는 거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계약서를 우리가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기 전에 최소한 있죠. 시행사 있지 않습니까? 시행사에 대해서 있죠. 그것도 대부분 법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 그냥 인터넷으로 등기소 딱 이렇게 쳐서 가지고 법인 등기부 등본하고 부동산 등기부 두 개 좀 떼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사업 목적이 어떻고 거기 있는 대표이사가 누구 쭉 보실 수 있다고요. 저도 그런 걸 좀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신탁회사 자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 시행사한테 뭐가 잘못됐니 뭐니 해서 하면서 가서 따지는데 시행사 쪽에서는 아니 저는 신탁사한테 다 이전을 해서 이제 넘겨줬습니다. 신탁사 가서 이야기하세요. 또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이제 몇몇 분들은 또 신탁사한테 가가지고 이 도둑놈아 해서 하면서 이제 뭐 또 전화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던데 그것도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탁사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원래 신탁회사가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냐면 과거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다가 엄청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자금을 갖다가 뭐 세탁해 가지고 뭐 이렇게 먹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의 신용을 조금 보강하는 차원에서 시장 참여자의 중재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있죠.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사업 인가를 해준 겁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있죠. 있음으로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시행사하고 신탁사 간의 이 계약을 딱 맺고 나면 사실 시행사 쪽이 또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잖아요. 또 토지 같은 경우도 살 때 좀 자금을 조달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금융기관에서는 신탁사하고 계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정적으로 신탁사를 보고 있죠. 왜냐하면 자금이 일단 신탁사하고 분양자하고 이제 그 매매하는 당사자 간에 계약을 맺기 때문에 뭐 돈을 갖다가 먹튀를 할 수는 없다고 신탁사 쪽으로 일단 들어가니까.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있죠. 안정적인 채권을 담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되고요. 그리고 시행사가 이게 먹튀하는 거 이런 걸 또 리스크를 또 해제할 수 있는 차원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시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사가 시공사도 이제 시행사 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이런 과정에서 신탁사가 딱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신탁사가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나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으로 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현금 확보도 확실히 할 수 있고요. 그거 안 줬을 때는 그 채권 담보를 확실히 신탁사를 통해서 바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먹튀할 수가 없잖아요. 시행사에서는. 이런 부분. 우리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좀 가능하죠. 뭐 조작해가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분양 대금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좋은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신탁 회사를 어떻게 보면 좀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게임의 룰을 좀 아시고 들어가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 신탁 회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재개발이라든지 뭐 재건축에서 보면은 그 사업 준비 단계를 마치고 나면 있죠. 들어가는 게 시행 단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승인하고 그다음 창립총회 그다음 조합원 설립 인가까지가 1년에 3년 걸리는 거를 신탁사에서 각 조합원들하고 개별로 만나서 계약을 다 해서 쫙 처리해 버리니까 그 빠른 속도로 처리해서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 시행해서 관리 처분 계획하고 완료 단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거든요. 지금 강남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강남에 사신 분들은 아마 아시고 계실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은 좀 많이 좀 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있죠. 이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쭉 가셔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수분양제. 제가 이 천치 않은 상황이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죠? 그렇죠. 관리단 조직을 잘하겠어. 분양을 받았으면 되도록이면 딱 보시고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앞으로 미래의 재산 가치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딱 보시고 나서 가격도 많이 좀 생각보다는 많이 다운돼 있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뭘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단을 조직하는 거 우리의 권한이죠. 고유 권한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관리단을 조직을 잘 하셔가지고 뭘 하셔야 된다? 건물 관리 보존을 굉장히 건물의 효율화
시키고 관리비 많이 줄어들게 하고 요런 차원의 여러분들이 모두가 합심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라니까요. 시행사하고 이런 거는 그런 권한은 없다고요, 여러분들. 또 누가 권한이 없어요? 신탁에서 그런 권한이 없다고. 가만히 남고 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건물 관리 보존을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고유한 영역이고, 아까 그거는 신탁회사에서 하는 거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자기는 수수료 받아 먹는 건데, 뭐, 자기들이 하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하고 분담이 확실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걸 잘 보셔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그 집합 건물의 소유자분들하고 입점을 싸울 필요 있습니까? 없죠?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관리비 어쨌든 줄어들 수 있는 거 전부 다 봉사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저가 있을 때도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도 그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있으면서도 이 건물에 그 뭐 엉망으로 관리업체가 시행사 관리업체가 엉망으로 해놨죠. 시행사는 뭐 관리업체 잘할 거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뭐 어떻겠습니까?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조직해서 이제 대출시키고 관리를 할 때 보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관리업체들도 잘 모른다고요. 관리소장들도 대부분이 몰라요. 건물 같은데 저 같은 경우 그때 있을 때도 보면 기본 전기료 있잖아요. 그런데 변압기에서 우리 아무리 풀로 쓰더라도 세 통만 쓰면 되는데 이제 미리 예비 전력을 세 통만 쓰면 되는데 네 통을 다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은 기본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한전에 가서 있죠. 제가 소장한테 이야기해서 한전에 가서 그 리스트를 그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한번 엑셀로 딱 만들어라. 엑셀로 제대로 안 만들면 또 제가 좀 뭐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셔야 되고요. 다시 이렇게 지금 제대로 이렇게 리스트 분석해서 잘 그때 그 소장님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그때 예전에 그 하신 소장님이 계십니다. 어쨌든 굉장히 잘 분석을 하시가 딱 주시는 거. 그러니까 한 달에 800만 원씩 전기료가 줄어든다고요. 기본 전기료 그렇게 줄어드니까. 한 달에요. 그럼 1년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10개월마다 8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800만 원에서 한 달에 줄으니까 봉사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 천만 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그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은 우리 그런 걸 받지도 않았습니다. 초창기를 바빠가지고 그 건물 보존 관리하기도 바빠가지고요. 뒤에 가가지고 하도 뭐 그렇게 하니까 뭐 20만 원, 30만 원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가 30만 원 뭐 근거니 그것도 할 필요 없는 거를 근거니 그렇게 한 거고요. 그 이상 받았어도 안 되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만 그 30만 원, 20만 원 받은 그 위원들하고는 그냥 참석료 조금 받는 거지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우리 총유물이 재산인데 그걸 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꼭 보면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 중에서도 관리인이나 이런 분들도 참 이상한 분들도 있고요. 관리위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을 좀 꼭 제가 당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임의 룰. 우리 전체 총유물이면 조금 우리가 각자가 그런 것만 다 지침 내리고 직원들이 제대로 못하면 그런 거는 뭐라 하시고 또 잘하시면 격려해 주시고 뭐 이런 거 방향과 지침만 딱 잡아 나가면 된다. 앞에 또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회계 감사할 때 분계장 이런 것만 좀 잘 보시고 못하면 좀 정 못하면 격리가 다른 격리로 관리업자한테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런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뭘 거기 막 할 게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관리인이나 관리. 그래, 할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그래 못하느냐. 관리업체도 문제죠. 관리업체가 뒷주머니 쥐고 있죠. 허수아비처럼. 왜요? 그러니까 결국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관리업체 할 필요 있나 없나? 할 필요 없죠. 왜? 괜히 일거리 만들잖아. 그러니까 노동자의 마인드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직원들 자체가. 보이는데 좀 하는 척하고 놀죠. 그런 거는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죠. 아마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그 다음에 개정안에 있는 부분 제26조의 3과 26조의 4만 오늘 보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제26조의 3. 1항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규약이 4분의 3 이상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약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관리위원회 들어가는 거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냥 표준관리규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들 관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지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촉관리위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촉 임시 이 말입니다.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한다. 이렇게 사무집행을 감독한다는 거. 감시 감독하는 것이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관리인하고 딴따이 돼가지고 또 어디 마음대로 말이요. 총유물에 대한 재산을 마음대로 닦아 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관리인도 그 점은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지금 위촉관리위원이라고 하시더라도 위촉관리위원께서도 건물 보존 관리인데 그 자기의 어떤 재산권에 관련된 걸 막 따지고 이러면 안 되고요. 전체 건물 관리 보존에 대해서 새로운 시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안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새로운 시설 관련돼 가지고는 그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총회를 해야 되죠. 총회를. 기존에 있는 거, 문제 있는 거는 다시 개보수하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완전히 새로운 거 만들어낼 때는 여러분들은 그 같은 경우는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개보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위원회 의결을 위원회 분들이 제안을 잘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금액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집회를 또 거쳐야 되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본이죠. 그 다음에 제3항,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을 둔 경우는 관리인은 제2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 결의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래 해놨는데 어쨌든 대부분은 규약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나요? 아니는가요? 맞죠? 여러분들 다 제가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규약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관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규약에서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면 그럼 관리위원회 존재하는 거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그렇고, 게다가 이제 관리위원회도 관리인과 마찬가지로 뭘 하셔야 된다고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금 선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관리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은 될 수는 없다. 겸인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불가하도록 돼야 되고요. 그 다음 관리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의 범위 똑같죠. 관리인과 2년 범위 내에서는 3년 4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2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암묵적으로 하고 있으면 관리인이 아니죠. 관리위원이 아니죠. 임시관리니까 그 사람은 실제 관리위원회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거는 시행령이라는 겁니다. 시행령은 내가 다음에 거의 끝나고 나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법률 다음에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 말씀드리고요. 구분 소유자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에 점유한 자는 1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 참석에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입차인도 가능하다. 이제 이 부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그리고 구성 및 운영인데 대부분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못 받아서 실제 이제 관리위원은 존재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촉 관리위원이라 하시더라도 뭐 법률적으로 뭐가 아직 없다 하더라도 제대로만 하면 뭐가 문제 있습니까? 그쵸? 그런 것도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안 그렇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다? 본질적 투자 목적을 위해서 왔었고 소유자 모두가 뭐다? 또 입점주 모두가 어떤 건 주인이다. 총유물이기 때문에 왜 입점주 분들도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관리비를 내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 소유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물론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내고 건물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때 입점주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소유자 여러분들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관리단 집회에서 재산권과 관련된 건물과 관련된 거를 설치 보존하는데 그런 데는 모를까. 실질적으로 임차인 분들이 있죠.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임차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부분에 나서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임차인 분들이 관리인을 좀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관리위원은 아까 여기 있듯이 위쪽 관리위원이라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자라도 입점에 있으면서 소유자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초창기에 관리단을 조직해서 제일 힘들거든요. 원래 참 힘듭니다. 원래 그것만 끝나는 게 초창기에 그걸 관리단을 이제 조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똥 만들어난 거. 제가 이 말이 좀 웃기죠? 좀 거칠게 이야기. 똥 싸난 거 다 치우고 건물 있죠? 여러 가지들 수선 정립해야 될 것부터 해서 하자 이런 거 다 정리 다 해야 되고요. 엉망이죠, 건물이. 관리합주세를 선정해서 들어온 걸 또 그 직원분 잘못된 거는 반듯하게 교육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 초창기가 힘들지 뒤에 가서 다 반듯하게 하고 힘든 거 없습니다.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래 명세표하고 각종 세금 계산서라든지 전표 처리하는 거 다 그런 거 구성하는 거 다 조개 다 만들어놔야 되고요. 하여튼 그런 체계를 잘 잡아놨는 거 초창기가 참 그렇습니다. 근데 나름대로는 즐겁게 행동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떤 곳에 부동산 쪽에 투자는 다 보이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시는 거다 이런 겁니다. 내가 시간이 그럼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제 말은 초창기 때 가장 힘들고 초창기 때 다 끝내는 한 2년에서 4년 동안 마무리 지어 놨고 나면 이제 다른 분들 하시고 2년 하시고 또 다른 분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분이 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서 이런 고초가 있구나, 이런 거는 이렇게구나, 과거에 이런 부분은 잘한 거구나, 이렇게 조금 서로 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이 아닌 다음에 어쩌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잘한 것과 못한 거 있을 때 잘한 것이 8이고 못한 것이 한두 개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권에 침해 준 거 이런 거 말고요.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약간 흠이 있는 것도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데 잘한 거 전체 통합적으로 들어간다면 잘한 것이 더 많을 때는 더 박수 쳐줘야 되죠. 그것이 현실인 거지 너무 이상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 이야기는 보통 안 하는데
우리 국가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아마 가끔 보면 그런 그 박정희 그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존경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물론 민주화에 좀 약간 역행한 부분은 없잖아 있었겠죠. 근데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때 새마을 운동 같은 거 하고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저도 저희 부모님 세대에 있는 80대 된 그 부모님 세대를 저도 어릴 때 지금 보면서 그때 새마을 운동하고 가시는 보면 참 물론 힘들었겠죠. 여러모로 뭐 마을에 다 새롭게 정리하고 정비하고 이런 과정을 그때 보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부강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또 우리가 젊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 이런 참고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도 나이 든 어르신분들도 지금 젊은 분들의 고초사항을 보시라니까요. 버릇없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고생을 덜 해봤어 이랬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젊은 친구들은 공부는 공부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과거에 우리가 노동을 해서 돈을 열심히 하면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르신들 분들이 보시면 지금 다 자동화 시스템 되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고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도 취업하는 것도 많지 않을 분들은 얼마나 부동산에 많이 뛰어지 그거는 좀 잘못된 거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젊은 분들의 그런 안타까움도 서로 역지사지가 되고 상대편 입장에서 보시면 뭐가 문제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자기 주장만 하니까 우리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을 그대로 우리가 직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너무 이상적으로 보시면 그거는 문제 있다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박정희 그 대통령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대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다 보면 인권에 약간의 흠이 있을 수 있죠.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누가 있나? 김영삼 대통령이든 뭐 김대중 대통령이든 또 누가 있나요? 이명박 대통령이든 노무현 대통령이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 과거로도 그분이 만약에 했을 때 과연 지금의 그 부국 강병을 이루었을까를 거꾸로 보시라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든 과연 그랬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바라볼 때 조금 더 냉철하게 좀 볼 필요했다. 현실적으로 집합건물 특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역지사지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서로 좀 이해를 해주라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모두가 우리가 다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특히 환자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는 봉사자다라고 하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입점주와 소유자 여러분들도 격려도 좀 해주시고 직원분들도 직책에 충실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인 게임의 룰을 정확하게 알고 바꾸어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합건물이 투명하고 효율화될 때까지 저는 늘 여러분 곁에서 기도를 하고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